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젯밤에 그 뉴스 보셔서 다들 아실 텐데 부산에서 정말 큰 물난리가 나서요. 예, 맞습니다. 시간당 8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오늘 뭐 인터뷰를 보니까 하루 종일 소낙비가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하루 종일 소나기가 퍼부었다고. 그래서 뭐 저지대 침수 곳곳에서 발생했고 산사태도 났고 뭐 열차도 중단되고 뭐 그야말로 아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 그나저나 그 지하차도에서 3명이나 그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해서요. 그러니까요. 3명이나 사망했다는 소식이.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 사실은 이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열심히 했겠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됐으면 지하차도의 사용이나 이런 부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나서 안타깝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예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어느 정도 피해가 될지가 예상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관련 당국들이 좀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너무 순식간에 지하차도 물이 차서 통제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워 보이고 저거 지나갈 수 있겠지 하면서 이제 차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차가 이제 둥둥 뜨게 되니까 바퀴가 헛돌게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차 문이 안 열리잖아요. 잠기면. 그러니까 얼른 창문이라도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밖으로 일단 빠져나오게. 예전에 제가 한번 포항에서 아주 오래 전에 포항에도 한번 홍수가 난 적이 있었는데 제 차도 그때 한번 그런 위험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운행하고 있는데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그래서 이제 차를 버리고 탈출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왜냐면 웬만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계속 운행을 하다 보면 차가 갑자기 멈추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되고요. 그때 차를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차 문 열고 나오신 거예요? 창문으로 나오신 거예요? 저는 차 문 열고 나왔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차니까 제가 포기를 했어요, 차를. 놔두면 계속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하고 좀 위쪽으로 걸어서 올라갔는데 제가 포항에 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나저나 최근에 이 물난리가요. 중국에 있었죠. 일본에 있었죠. 지금 그나저나 중국의 그 산샤댐인가요? 이게 붕괴 위험이 지금 보도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만약에 붕괴되면은 그 하류 쪽에 원전이 9개나 있대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혹시나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나라에도 아주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일본도 난리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번에 지금 호우가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무너지면요. 그 밑에 지역 모두 다 거의 이제 수해를 당하게 되고 또 말씀하신 원전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지난번에 그 일본에서 있었던 그런 제2의 그 도쿄 전력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 재앙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나저나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이게 참 엎친 데 덮친 격인 것 같습니다. 장마비가 그친 게 아니라 주말에도 오고 다음 주에도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주 우리가 철저히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나저나 요즘에 세종시의 부동산 들썩거린다는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참 발빠릅니다. 사람 투기꾼들 보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게 이제 월요일에 나왔으니까 나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들썩들썩 한다는데. 오늘 매스컴 나온 얘기 보니까 이제 행정부, 뭐 국회,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여당의 이제 보관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 국책은행들 있잖아요. 뭐 기업은행이나 뭐 수출입은행 등등 국책은행의 KBS, EBS, 국영방송사들, 뭐 서울대 공공기관 다 이전할 것을 검토하겠다. 근데 청와대에서는 아직은 이건 뭐 검토한 거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맞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여야가 또 아주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사실은 출발점은 부동산 문제에서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행정수도 이전은 예전부터 얘기가 됐지만 이번에 이제 김천현 원내대표가 그 대표 연설을 했잖아요.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 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이 붙였는데 사실 행정수도는 2004년도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그때 이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서 결국 행정수도 이전을 못했고 일부 이제 부서들만 이동을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2004년에 위헌 결정 나면서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는데 예. 결국 부동산 정책을 잡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수도권 특히 강남 지역 이렇게 집값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인구가 좀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본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게 정치 이슈화 쟁점화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여야 간의 어떤 여론전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얘기 나오자마자 세종시 집값이 또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사회가 이 부동산 가지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상입니다. 이건 명백히 비정상이고 빨리 정상으로 돌려놔야 되겠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슈 선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행정수도 이전을 야당에서 먼저 끌고 나왔다. 이걸 먼저 주장하고 나왔다 그러면 또 상황이 정반대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야당은 이거 여당에서 국면 전환용이다. 안 된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분원 정도 설치하는 건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고 정세균 총리도 국회 분원 정도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통합당 일부에서는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뭐 장제원 의원, 정진석 의원 등등이 이거 적극 검토해야 된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 뭐 이렇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게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한 정진석 의원은 지역구가 충청도예요. 장제원 의원은 부산이고요. 지역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만약 이거 반대하고 이러면요. 지역의 민심이 완전히 싸늘해져요. 특히 충청권 민심은요. 행정수도 이전 세종시 관련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대선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여론도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이야 뭐 어느 정도 만약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더라도 수도권의 여론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 민심은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또 못하는 거예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금은 이제 살짝 분원 정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이슈 선점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이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야당이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이걸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 대신 여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일단 행정수도 이전이나 이슈로 전환이 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막아지는 상황, 효과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여당이 이슈를 던짐으로써 부동산 때문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야당이 계속 비난을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야당이 공야당으로 넘어가서 야당이 반대하게 되면 지역 민심이 돌아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부동산 이슈는 수변 아래 가라앉고 행정수도 이슈가 전면에 떠오르는 이런 정치적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쨌든 뭐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치 면에서는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 상당히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고 경제 면에서는 뭐 기본소득 문제라든지 뭐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네요. 자, 이쯤 하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 성폭력 의혹 사건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2차 그 피해자 측의 2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피소 사실을 누가 알렸느냐, 누가 밖으로 유출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경찰에서 했느냐, 아니면 청와대에서 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다가 이거 검찰에서 유출한 거 아니냐? 이제 기자회견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고소하기 전에 하루 전에 검찰에 먼저 고소를 시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서울중앙지검에 그것도. 그래서 여기서 새나간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온 게 이 모친 피해자 모친이 다니던 그 교회 목사에게 또 미리 알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가 또 유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건 약간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 말씀하신 그 목사 부분은 그 엄마라는 분 피해자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첫 번째로 쓴 진술서. 그러니까 변호사가 피해자를 만나 쓴 진술서가 있거든요. 그 진술서를 유출했는데 그게 SNS상에 퍼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출 문제, 그거는 이제 그 목사하고 또 다른 지인,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박원순 시장한테 누가 이걸 유출했냐는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이니까 박원순 시장에게 누가 전달했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세 갈래가 되겠네요. 경찰, 검찰, 청와대?
셋 그렇죠. 중에 그렇게 하나? 보이죠. 이렇게 봐야 그리고 되겠군요. 이제 하나 더 지금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남인순 의원이에요. 아, 남인순 그렇습니까? 의원이 지금 또 하나가 떠오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 그 임순영 특보라는 분이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이었어요 전에. 예. 그런데 이제 그 임 특보가 고소장이 접수하기 1시간 반 전에 박원순 시장을 찾아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걸 누구한테 들었느냐 문제. 그러면서 남인순 의원이 혹시 알려준 거 아니야 이런 논란까지 밀고 있어요. 그럼 남인순 의원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거 이제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네 갈래로 지금 얘기가 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어제 남인순 의원한테도 계속, 그리고 이제 남인순 의원이 그 박원순 시장 사망하기 전에 통화한 기록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남인순 의원이 지금 또 초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 근데 검찰은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찰도 그렇고 그걸 밝힌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정적으로 어느 통도서에 나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사를 통해서 이건 규명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그러면 박원순 시장한테 전달이 됐을까? 그럼 결국 이제 전화나 아니면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문자 내역 아니면 통화 내역을 보고 누구랑 통화를 했고 어떤 문자가 오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다 보면 혹시나 이제 누가 그 얘기를 전해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전달해준 사람이 있거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또 임순영 특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군지는 이제 밝혀야 되는 거죠. 경찰 조사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지금 현재는 경찰이 특별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임순영 특보가 누구를 통해서 그걸 들었는지는 분명히 밝혀질 것 같아요. 그거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풀렸는데, 근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피해자가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논란이 저는 글쎄 여기 비서니까 왜냐면 이제 이게 업무용 휴대전화였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비서가 휴대전화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그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비서들이 그 번호나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으면 그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 라고 이제 밝히면 저는 그거 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명확하게 어떤 경로로 비밀번호를 알게 됐는지 하는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자 측을 대변하고 있는 변호인이나 아니면 여성단체가 밝히진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것도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거기서 이제 밝히면 될 것 2차 같아요. 가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 2차 가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저는 뭐 질문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 질문하는 게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비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조작했을 것이다.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정말 2차 가해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알게 되냐 이 정도 물어본 건 저는 뭐 2차 가해라고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건 물어볼 수 있으면 대답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어떤 일부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조작했을 거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정말 2차 가해죠. 너무 강력한 그건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일부 SNS에서 어떤 사람들이 비밀번호 알고 있었으니까 문자도 조작하고 뭐 자기가 마음대로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거는 정말 잘못된 그런 말은. 정말 2차 가해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고 그런 행동 멈추셔야 됩니다. 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2차 가해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가 이거 뭐 간단히 좀 짚어보죠. 의사 증원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매년 400명씩 늘려서 이제 10년 동안 4,000명 증원하겠다 한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사협회는 아주 강력하게 반발. 그러니까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의료비가 오른다. 이런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사실 뭐 지방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의료 인력 부족하다는 거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죠. OECD와 비교해도요. 우리가 지금 1,000명당 우리나라는 2.4명인데 OECD 평균은 3.4명.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의사 인력 늘려야 한다. 이거 국민 상당히 공감할 것 같고 또 하나가 그 수술실 CCTV 문제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이거는 반대하고 있어. 아마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이거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그럼요. 좀 빨리 법제화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설치도. 그렇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다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봅니다. CCTV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건 국민의 인권 차원이에요. 그게 아니 의사들이 이상한 행동 많이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막 거기서 이상한 행동도 하잖아요, 막. 극히 일부가. 극히 일부죠. 물론 모든 의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니 정상적으로 수술하신 분들은 뭐 문제 될 거 없잖아요. 그거 찍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근데 여기서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게 좀 수술 행위하는데 좀 위축된다, 뭐 신경 쓰인다 이런 건데. 아니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동감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의사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의료행위를 안 하거나 성실하게 의료행위를 안 했을 때 문제를 삼겠다는 건데 그냥 정상적으로 열심히 의료행위 하시는 의사분들은 전혀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의사 증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역에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300병상의 병원이 없어요. 왜냐면 의사들이 지역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4,000명 증원하면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일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4,000명 증원하는 게 수도권에 증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온 4,000명은 모두 다 10년 이상은 10년간 반드시 지역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리 잘 안 가는 그런 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증 의료 이런 분들, 감염병 예방 이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몇 명 이상을 거기서 반드시 하도록 만들고 이건 우리의 의료질, 국민의 의료질 향상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협회가 물론 본인들의 주장도 이해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요. 자기 밥그릇 챙기려는 의도라고 그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무작정 반대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의료 환경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한 대안을 좀 내시면서 반대를 한다면 모를까. 그냥 의료 이게 늘리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좀 좋게 좀 타협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극단으로 치닫지 말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